서울의 심장부, 율제 법무법인의 14자선 갈라가 열리는 스카이 라운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70층 유리창 너머로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도시의 불빛에 다 부서졌지만 연회장 안은 수백 개의 샹들리에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승리자들의 옅은 웃음소리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다.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 율제의 회장 강민혁이 서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실크 턱시도를 입은 그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발 아래의 혼돈스러운 도시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잘 조각된 대리석처럼 감정의 동요를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15년 전 그는 야망 넘치는 젊은 변호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법조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제왕이었다. 수많은 정쟁의 거물들이 그에게 접근의 잔을 부딪혔고 민혁은 그들 모두에게 기계적이지만 정중한 미소를 건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다음 분기MA 전략과 대법원 판결의 향방에만 맞춰져 있었다. 감상은 그에게 사치이자 약점이었다. 올해도 성공적이군요. 강 회장님, 현직 장관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다. 장관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내일 있을 조찬 모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창밖을 떠나지 않았다. 차갑게 내리치는 진눈깨비가 유독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때였다. 번잡한 교차로 건너편. 불이 꺼진 상가 건물 처마 밑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이거나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더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혁의 날카로운 시력은 그 형체가 분명히 인간임을 포착했다. 남루한 담요 같은 것을 뒤집어 쓴 채 쏟아지는 비와 눈을 피하려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 서울의 겨울밤에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적인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다. 민혁은 시선을 돌리려 했다. 연회장의 따뜻함과 음악, 그리고 권력의 향연 속으로 다시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의 심장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저 비참한 형체,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 어딘가를 세차게 두드리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잠깐 실례하지. 민혁은 곁에 있던 아내이자 TK그룹의 회장인 윤수희에게 낮게 말했다. 윤수희는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쥐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여보, 그녀의 눈은 남편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했다. 아니, 바람 좀 쐬고 오겠소. 답답해서 민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망설임 없이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의 길을 막지 못했다. 강민혁은 그런 존재였다. 엘리베이터 홀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황급히 뒤따라 붙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십니까? 차를 대기시킬까요? 민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 혼자 다녀오지. 10분 내로 돌아올 거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연회장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값비싼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가로지르는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회전문을 밀고 나가 쏟아지는 진눈깨비 속으로 성큼 들어섰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의 턱시도 재킷이 순식간에 차가운 습기를 머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건너편에
그 형체만이 그의 모든 신경을 사로잡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다. 민혁은 쏟아지는 차들 사이를 뚫고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지만 그는 마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걸었다. 마침내 그는 불 꺼진 상점 앞, 악취가 풍기는 구석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 형체 앞에 멈춰섰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웅크린 형체가 겁에 질린 듯 움찔했다. 저기요. 민혁이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지갑을 꺼내 돈을 쥐어주고 돌아서는 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지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그 형체와 눈높이를 맞추려 했다. 그것은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다. 형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젖은 담요 밖으로 드러난 손은 앙상하게 마르고 더러웠으며 혹독한 추위에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괜찮습니까? 민혁이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손을 뻗어 얼굴을 가리고 있는 적고 엉킨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려 했다. 그때였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과 건너편 빌딩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것은 이미 삶의 모든 풍파에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얼굴이었다. 광대뼈는 앙상하게 드러났고 입술은 터지고 부르텄으며 눈은 깊게 꺼져 공허한 어둠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그 공허함 속에서도 익숙한 윤곽, 민혁의 숨이 멎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70층 연회장의 음악 소리와 거리의 소음이 하나로 뭉개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가능했다. 이건 악몽이거나 아니면 그가 미쳐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녀였다. 15년 전 그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기고 떠났던 여자. 지수.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게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혀가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아는 서지수가 아니었다. 화사하게 웃던, 세상 물정 모르던 재벌가의 막내딸. 그가 한때 사랑했고 그보다 더 격렬하게 증오했던 여자. 눈앞의 존재는 그저 거리의 불황자, 생명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가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껍데기는 분명히 서지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이의 등장에 겁에 질려 다시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서지수. 나야. 나. 강민혁.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앙상한 어깨가 그의 소나기 안에서 부서질 듯 떨려왔다. 그때 여자의 공허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더니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민혁이 15년간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진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막대한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망쳤다는, 그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자 지독한 상처였던 그 사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단 말인가? 이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혁은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의 과거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파편인지 알 수 없었다.
뒤늦게 따라온 김비서가 우산을 씌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 여자는 회장님. 그러나 민혁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에 서지수, 아니 서지수의 자네만을 바라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상황은 그가 감당해야 할 무언가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턱시도 재킷을 벗어 냄새나는 그녀의 몸 위로 덮었다. 그리고는 그녀를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게 안아들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마치 깃털을 든 것 같았다. 김 비서가 충격에 휩싸여 차 문을 열었다. 민혁은 그녀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자신도 따라 탔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차무진 실장에게 당장 연락해.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검은색 세단이 빗속을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70층의 화려한 불빛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차가운 세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옆자리에 웅크린 채 미세하게 떨고 있는 서지수를 힐끗거렸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하지만 그 어떤 낭만이나 애증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녀에게서는 지독한 악취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풍겨왔다. 방금 전까지 그가 머물던 화려한 연회장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또 다른 세계의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그녀의 몸에 더 단단히 여며주었지만 그녀의 떨림은 멎지 않았다. 김 비서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백미러로 비치는 강 회장의 표정은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선 무언가에 홀린 듯한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한남동의 본가가 아닌 오직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아는 강남의 한 비밀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이곳은 민혁이 복잡한 법적 분쟁이나 정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전략을 세우는 그의 가장 내밀한 성역이었다.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미니멀한 이탈리아 가구와 최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는 거대한 통유리. 민혁은 지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따뜻한 실내 공기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겁먹은 짐승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민혁은 그녀를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녀가 앉은 자리 주변으로 더러운 물과 오물이 묻어났다. 김 비서, 당장 왕 박사를 여기로 부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질문도 받지 말고 비밀리에 데려와야 해. 그리고 여성복과 응급 처치 키트,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민혁이 낮고 빠른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의 머리는 이미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라졌다. 민혁은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 그녀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위스키 병을 따려다 멈췄다.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욕실로가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셔왔다. 그가 다가가자 지수가 다시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민혁이 나직하게 말했다. 15년 만에 그녀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이것이라니.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려 했다.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자 지수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민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기억하던 당당하고 생기 넘쳤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자신마저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민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가 알던 서지수는 이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신, 나를 배신하고 모든 걸 가지고 떠났잖아. 그의 물음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불. 전부 다 탔어. 아버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지수, 무슨 불을 말하는 거야? 정신 차려봐. 서지수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가 그녀를 배신자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지수가 갑자기 발작적인 비명을 질렀다. 함정이야, 그 남자가. 파산. 안 돼. 그녀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다. 불. 그녀는 마치 눈앞에 거대한 화염이라도 보는 듯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함정, 파산. 이것은 그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외도를 저지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나. 그 순간 왕 박사가 도착했다. 민혁의 개인 주치의인 그는 눈앞의 광경에 놀랐지만 직업적인 냉철함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회장님, 일단 진정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됩니다. 왕 박사가 능숙하게 그녀에게 주사를 놓자 지수의 격렬한 저항이 서서히 잦아들며 지친 숨소리와 함께 잠에 빠져들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 민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눌려 있었다.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커 보입니다. 최소 몇 년간, 아니, 어쩌면 10년 이상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 같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왕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옛 지인이요. 오늘 밤 일은 절대 비밀에 붙여주시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테니 그녀를 살려내시오. 민혁은 왕 박사를 돌려보내고 잠든 지수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더 이상 30대 후반의 여자가 아니었다. 모든 수분과 생기를 빼앗긴 미라와도 같았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가 느꼈던 것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기묘한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심장을 채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불길한 무언가였다. 함정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파산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 해송그룹서 회장은 그녀와의 이혼 직후 갑작스러운 부도로 자살했다. 당시 민혁은 그것이 횡령한 딸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만약 그녀가 배신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면, 그 생각이 들자 민혁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렇다면 자신은 지난 15년간 무엇을 한 것인가? 그는 누구의 거짓말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운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단축번호 1번.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예, 실장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차무진 실장, 지금 당장 강남 펜트하우스로 와. 자네의 모든 능력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차무진, 전직 NIS 해외 파트 블랙 요원이자 지금은 강민혁의 가장 날카로운 카리자 방패인 남자. 그는 율제의 공식적인 보안실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민혁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불가능한 일들을 처리해왔다. 민혁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15분 후 차무진이 유령처럼 펜트하우스에 나타났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소파에 잠들어 있는 누더기 차림의 여자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혁의 지시를 기다렸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아나? 민혁이 물었다. 자료상으로는 15년 전 사망 처리된 서지수 씨입니다. 회장님의 전 부인이시죠. 차무진은 이미 오는 길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민혁은 놀라지 않았. 그것이 차무진이었다. 죽지 않았어. 15년간 저 모습으로 살아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막대한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갔다고 믿었지.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다. 불, 파산, 그리고 함정이라고. 차무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15년 전으로 돌아가 서지수와 나의 이혼 서류부터 시작해 해송그룹 파산 과정, 서 회장의 죽음, 그리고 그녀의 외도 상대로 지목되었던 그 남자까지 모든 것을 다시 파헤쳐 공식적인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아내. 당시 내가 너무 젊고 야망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다. 단 하나의 사소한 흔적도 놓치지 마. 차무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필요한 만큼. 하지만 최대한 빨리.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겠다. 민혁의 눈에 15년간 잠들어 있던 혹은 스스로 외면했던 무서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신당한 남자의 분노가 아니었다. 거대한 기만에 노란한 꼭두각시로서의 수치심과 진실을 향한 맹렬한 갈증이었다. 차무진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민혁은 다시 지수의 곁에 홀로 남았다. 그는 지수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가 반지를 끼워주었던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 지금은 상처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15년간 이룬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만약 서지수가 무고하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차무진 실장의 은신처는 서울 상공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한강 이남의 낡은 물류창고 지하 3층. 전파가 완벽히 차단되고 생체 인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그곳은 그만의 영역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15년 전의 기록들을 띄우고 있었다. 그는 강민혁의 지시를 받은 직후부터 단 1초도 쉬지 않고 과거의 파편들을 재조립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기계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은 강민혁과 서지수의 이혼 기록. 법적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서지수의 외도 증거가 제출되고 그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모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양육권마저 민혁에게 넘긴다는 서류에는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한 마무리였다. 차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NIS 시절 수많은 공작과 위조 문서를 다뤄왔다. 그의 눈에 비친 15년 전의 증거 자료,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찍힌 흐릿한 사진 몇 장.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타는 뒷모습은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야망과 분노에 휩싸인 젊은 강민혁 변호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는 진실보다 자신의 상처를 증명할 사실이 필요했을 테니까. 너무 서툴군. 차무진이 낮게 읊조렸다. 증거를 조작한 자는 서지수가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거나 혹은 강민혁이 깊게 파고들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외도남으로 지목된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기록상 그는 홍콩 기반의 페이퍼 컴퍼니 소속 투자 전문가였고 사진이 찍힌 다음 날 한국을 떠나 다시는 입국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유령이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타이밍이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닷새 후 서지수의 아버지 서 회장이 운영하던 견실한 중견기업 해송그룹이 돌연부도를 맞았다. 연쇄적인 어음부도, 악성 루머, 주요 거래처들의 동시계약 파기,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해송그룹은 단 며칠 만에 공중분해되었다. 그리고 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무진은 해송그룹의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샅샅이 훑었다. 헐값의 경매로 넘어간 자산들. 그 자산들을 사들인 것은 여러 개의 유한회사와 해외 법인들이었다. 그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지난한 작업이었지만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거미줄처럼 얽힌 자본의 흐름을 따라 밤을 새워 매달렸다.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강민혁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왕 박사가 다녀간 후 전문 간호사가 지수의 몸을 씻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깨끗한 실크 잠옷을 입고 최고급 침대에 눕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옥의 문턱을 배회하는 유령 같았다. 민혁은 침대 옆의자에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1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것은 주름이 아니라 고문과도 같은 고통의 흔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장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야망, 자신을 단순한 대릴 사위로 보는 시선들에 대한 반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배신. 그는 아내의 외도라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앞만 보고 달렸다. 해송그룹이 무너졌을 때 그는 그것을 자업자득이라 여겼다. 장인의 죽음조차 자신의 성공 가도에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비참한 존재가 그 모든 기억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결백했다면, 만약 그가 거대한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다면 민혁은 자신의 심장이 차가운 쇠사슬로 묶인 듯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율제, 부, 명예, 이 더러운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지수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악몽을 꾸는 듯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그녀가 잠꼬대를 하며 흐느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지금 그에게는 그녀를 위로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수의 눈꺼풀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그녀의 입에서 분명한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다. 박태준.
당신이 어떻게, 왜?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태준, 율제의 공동대표이자 그의 대학 동기,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오른팔. 15년 전 그가 서지수와의 이혼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독려했던 남자. 미녀가 독하게 마음먹어. 저런 여자는 내 인생의 짐이야. 넌 더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박태준이었다. 불가능했다. 민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건 그저 악몽 속의 헛소리일 뿐이다. 지수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내뱉는 무의미한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차갑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박태준, 그가 율제에 합류한 것은 해송그룹이 파산하고 민혁이 그 잔해를 헐값에 인수하며 로펌을 확장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리고 태준은 해송의 자산 처리를 놀라울 만큼 효율적으로 주도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무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차 실장, 조사 방향을 수정한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차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평온했다. 박태준 대표를 조사해. 15년 전 그 시점에 박태준에 대한 모든 것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차무진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율제의 2인자이자 회장의 가장 친한 친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차무진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다. 차무진은 즉시 조사 방향을 틀었다. 그는 해송그룹의 자산을 매입했던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흐름의 종착지를 박태준이라는 키워드와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신락 같은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해송의 핵심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인 싱가포르 법인의 자금이 몇 단계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박태준의 천안 명의로 되어 있었다. 찾았다. 차무진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너무나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고 박태준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흔적이었다. 박태준이 이 거대한 사기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핵심 설계자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해송그룹서 회장 일가의 가계부를 뒤졌다. 운전기사, 비서, 그리고 집사, 서 회장 일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을 유일한 사람. 당시 50대였던 김 집사. 그는 서 회장의 장례식 직후 홀연히 사라졌고 퇴직금조차 찾아가지 않았다. 차무진은 국가정보원 시절에 모든 인맥과 기술을 동원해 김 집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주민등록은 말소되었지만 그는 김 집사가 가명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시골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라남도의 한 외딴 섬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의 노인이 양식장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차무진은 즉시 민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태준 대표,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15년 전 서 회장의 집사였던 김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가 입을 연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민혁은
테라스에서 서울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는 그에게 희망이 아니라 곧 밝혀질 진실의 잔혹함을 예고하는 듯했다. 당장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내 앞에 데려와. 전라남도의 외딴 섬은 짙은 해무에 잠겨 있었다. 육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낡은 여객선이 하루에 2번 오가는 이곳은 세상에서 잊히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차무진은 거친 어부의 복장으로 위장한 채 이른 새벽의 비릿한 바람을 맞으며 양식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생선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품 안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차가운 금속 장비가 숨겨져 있었다. 김 집사, 아니 지금은 박영감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노인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갯벌에서 굴을 따고 있었다. 15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때는 최고급 빌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던 반듯한 집사였지만 지금은 거친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리고 깊은 주름이 파인 늙은 어부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을 도망쳐온 자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차무진은 천천히 그에게 접근했다. 박 영감님, 일찍부터 부지런하십니다. 노인이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얼굴이었. 누구요? 물건 사러 왔소. 그의 목소리는 갯바람처럼 거칠었다. 차무진은 생선 상자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물건도 물건이지만 15년 묵은 이야기를 좀 사러 왔습니다. 해송그룹의 김만배 집사님. 노인의 손에서 굴 따는 칼이 갯벌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요? 사람 잘못 봤소. 나는 평생 여기서 산박 영감이야. 그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차무진은 그를 막아서지 않았다. 다만 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펜트하우스 침대에 잠들어 있는 서지수의 초췌한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다. 서지수 아가씨입니다. 사흘 전 서울 길거리에서 발견됐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요. 노인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앙상한 얼굴이 자신이 마지막으로 모셨던 그토록 다정했던 아가씨임을 알아보았다. 아가씨, 오, 아가씨, 이게 무슨... 노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그는 갯벌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는 그들이 아가씨마저 해쳤을 거라 생각했소. 그래서 차무진이 그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누가 아가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김 집사님. 누가서 회장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해송을 무너뜨렸습니까? 김 집사의 울음이 공포에 찬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놈들, 악마 같은 놈들이요. 그놈들이 전부 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 나도, 아가씨도 죽은 목숨이요. 차무진이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지수 아가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입을 열어야 아가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 집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15년간 그를 짓눌러온 공포와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다. 모든 건 강서방의 그 친구놈 때문이었소. 차무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박태준 말입니까? 그렇소. 그 악마 같은 놈. 박태준. 김 집사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렸다.
그놈은 처음부터 회장님 서 회장께 의도적으로 접근했소. 강서방 강민혁의 친구라는 허울을 쓰고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요. 회장님은 저를 시켜 그놈을 뒷조사하게 하셨소. 그리고 그놈이 해송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지. 김 집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서 회장이 박태준의 배신을 눈치채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자 박태준은 선수를 쳤다. 그는 먼저 강민혁과 서지수 사이를 갈라놓기로 했다. 그날 아가씨는 박태준의 연락을 받고 나갔소. 아버님 회사 일로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그게 함정이었소. 그놈이 아가씨의 음료에 약을 탔던 거요. 아가씨는 정신을 잃었고 박태준은 미리 고용한 그 외도남과 함께 호텔에서 조작된 사진을 찍었소. 아가씨는 다음 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그리고 며칠 뒤 강서방에게 그 사진들이 배달된 거요. 차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조악했던 증거 사진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분노의 눈이 먼 강서방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소. 오히려 아가씨를 매춘부 취급하며 몰아붙였지. 이혼이 진행되는 동시에 박태준의 본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놈은 그동안 빼돌린 내부 정보와 해외의 검은 자본을 이용해 해송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소. 자금줄을 맞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서 회장님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회사를 막으려 했지만 상대는 너무나 거대했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 같았지.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소. 박태준과 그 배우 세력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USB라며 이걸 꼭 아가씨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로 아가씨의 누명을 벗기고 회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김 집사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늦었어. 그가 USB를 받아들고 회장실을 나선 직 박태준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저는 별채에 몸을 숨겼소. 그리고 들었소. 회장님의 비명소리를. 박태준 그놈이 회장님을 창밖으로.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부도 비관 자살이었지만 진실은 잔혹한 타살이었다. 저는 그 길로 도망쳤소. 아가씨를 찾아 USB를 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박태준의 손이 더 빨랐소. 아가씨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에서 쫓겨난 뒤였고 그놈의 하수인들이 아가씨를 납치하다시피 끌고 갔소. 김 집사는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며 몸서리쳤다. 며칠 뒤 그놈들이 저를 찾아왔소. 제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지. 박태준은 그에게 2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서 회장이 준 USB를 넘기고 영원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서지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증발하거나. 그들은 아가씨가 감금된 영상을 보여주었소. 텅 빈 눈으로 약물에 취해. 저는 아가씨를 살리기 위해 USB를 넘길 수밖에 없었소. 그리고 그놈들이 준 돈을 받고 이 섬으로 도망쳐 죽은 듯이 숨어 지낸 거요. 그들은 아가씨를 처리했다고 했지만 이렇게 살아계실 줄은. 김 집사의 고백은 15년 전의 진실을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은 잔혹한 약탈극이었다. 차무진은 모든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다. 박태준 외에 그 배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 거대한 자본 말입니다. 김 집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오. 박태준도 그저 대리인인 것 같았소.
한 번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열게 들었는데 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치 않소. 너무나 조심스러워해서. 윤 회장님. 차무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의 현재 아내, TK그룹의 총수, 윤수희, 김 집사님.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당신의 안전은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차무진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다. 노인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15년 만에 속죄할 기회를 얻은 증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차무진은 즉시 강민혁에게 보안 채널로 연락을 취했다. 회장님,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강민혁의 신경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을 새웠다. 서지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미움을 넘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간 감각이나 현실 인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포에 질린 채 잠들어 있거나 깨어나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15년 전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박태준이 건넨 흐릿한 사진 몇 장의 이성을 잃고 지수의 뺨을 내리쳤던 그 순간을,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더러운 것. 그녀의 눈물 어린 항변을 무시하고 증오의 참말들을 쏟아냈던 자신을 그는 그것이 정의로운 분노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아기가 설계한 연극이었다는 의심이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마침내 내부 보안망을 통해 차무진의 연락이 왔다. 회장님, 김 집사님과 함께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안전가옥에 모셨습니다. 보고서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무진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바로 전송해. 민혁이 짧게 명령했다. 잠시 후 그의 개인 태블릿으로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되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는 차무진이 정리한 15년간의 자금 흐름도였다. 해송그룹의 자산이 어떻게 유령 회사들을 거쳐 박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도표였다. 그 규모는 민혁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박태준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기업 사냥을 벌인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 김 집사의 영상 증언이었다. 민혁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갯벌을 배경으로 15년 만에 보는 늙은 집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진실은 민혁이 애써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렸다. 아가씨 음료에 약을 탔소. 조작된 사진. 회장님을 창밖으로. 태블릿이 민혁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말문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준이 건넸던 증거, 이혼을 부추기던 그의 우정, 해송그룹 파산 당시 자산 처리를 돕겠다던 그의 호의, 율제를 국내 최고로 만들자던 그의 야망.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고 살인이었다. 박태준은 강민혁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자신의 장인을 찌르게 만들었다. 그는 민혁의 야망과 질투심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미끼로 사용했다. 민혁은 스스로의 손으로 아내를 내쫓 처참하게 무너진 그녀의 가족을 짓밟았으며 그 시체 위에 자신의 성공이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원수를 앉혀두고 15년을 보냈다. 박태준, 이 개자식. 민혁의 입에서 처음으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서재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이 그의 괴력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을 찢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독한 배신감에 분노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15년 전 서지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냈다. 이혼 법정에서 나오던 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눈빛을 경멸과 승리감으로 받아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배신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망가뜨려. 민혁 씨, 알겠어요. 당신은 민혁 씨. 오해.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닥쳐. 목소리만 들어도 역겨워. 민혁은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서재 바닥에 웅크린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서울을 호령하는 율제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진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15년 동안 그가 이룬 모든 것 명예, 부, 권력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로 변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이서 회장의 피로 물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박태준의 공범이었다. 내가 무슨 짓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지수의 비명, 불, 함정, 파산. 이제야 그 단어들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그녀는 15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기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길거리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정신이 망가진 채로 그가 따뜻한 연회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 순간 김 집사의 마지막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윤 회장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 박태준이 그 거대한 자본을 혼자 움직였을 리 없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아내인 윤수희, TK그룹의 총수, 박태준의 배우가 그녀라면 그녀는 왜 민혁은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해송그룹이라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박태준과 손을 잡은 것인가.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해서 민혁은 차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15년간 원수들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원수들과 식사를 하며 원수들과 함께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 온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꼭두각시였다. 그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실소였지만 이내 통제할 수 없는 광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하하. 하하하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1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에 대한 절망의 눈물이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펜트하우스에는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강민혁. 철옹성 같았던 그 남자는 그렇게 15년 만에 나타난 아내의 비참한 모습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냉혹한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잔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막 깨어난 복숙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차무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차, 실장, 플랜 B를 시작한다. 서재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민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고 핏발이 선 눈동자에는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본 자의 공허함과 얼음 같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의 슬픔과 절망은 응축되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맹렬한 분노의 핵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1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 거짓을 창조한 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값비싼 셔츠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거울 속에서 본 것은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어 번 쳤다. 정신 차려. 강민혁,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의 얼굴은 다시 예전의 냉철한 변호사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침실로 돌아가 가장 완벽하고 빈틈없는 수트를 골라 입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믿음직한 파트너, 유능한 율제의 회장이라는 가면, 15년간 그를 속여온 자들 앞에서 그는 이제 그들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그의 무대는 율제 법무법인이었고 그가 상대해야 할 주연 배우는 두 명이었다. 첫 번째는 박태준, 그의 친구. 두 번째는 민혁은 눈을 감았다. 김 집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윤 회장님, 그의 현재 아내, TK그룹의 윤수희. 15년 전 그가 지수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그녀는 운명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당시 중견기업이던 TK를 물려받은 젊은 경영인이었던 그녀는 해송그룹의 자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민혁의 능력에 매료된 듯 보였다. 그들의 결혼은 정략 결혼의 성격이 짙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사업적 수완을 존중했다. 그녀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해송그룹의 몰락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경쟁사는 바로 TK그룹이었다. 그리고 박태준은 율제에 합류한 직후부터 TK그룹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처리했다. 그랬던 거야. 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윤수인은 박태준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서 회장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유능한 도구인 강민혁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아 법적인 방패막이로 활용했다. 그들은 15년간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제국을 함께 운영해왔던 것이다. 그는 두 마리의 독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셈이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나서기 전 지수가 잠든 방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간호사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얼굴. 저 얼굴이 그가 저지른 죄의 증거였다. 그는 문을 닫고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했다. 한남동 본가로 간다. 평소대로. 그리고 차무진에게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10시 제3안전가옥에서 보자.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하자. 윤수희가 우아한 실내복 차림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 자선 갈라에서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한 의문이 살짝 스쳤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가려졌다.
여보, 어젯밤엔 많이 피곤했나 봐요. 말도 없이 들어가 버리고 펜트하우스에서는 잘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15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안하오. 갑자기 처리할 급한 법안 검토가 생각나서 당신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가 그의 전장인을 살해하고 전 부인의 삶을 파괴한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삼켰다. 오늘은 율제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저녁에 봅시다. 율제 법무법인 70층 회장실. 민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든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태준이 아침 신문을 읽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이, 강 회장. 어젯밤엔 어디로 튄 거야? 주인공이 사라져서 윤 회장님이 꽤 곤란해 보였다고. 박태준은 친근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민혁은 그 손을 내려다 보았다. 서 회장을 창밖으로 밀어버리고 지수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손.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급한 일이 좀 있었네. 미안하게 됐군. 자, 그건 그렇고 다음 분기 TK그룹 M.A. 건 자료는 준비됐나? 박태준은 민혁의 완벽한 평정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했다. 물론이지. 완벽하게 준비해뒀어. 자네만 오케이 하면 이번 건으로 우린 다시 한번 법조계 역사를 쓰는 거야.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그의 표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그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연기였다. 그날 하루 종일 민혁은 완벽하게 강민혁 회장을 연기했다. 수십 건의 보고를 받고 임원 회의를 주재했으며 박태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그는 박태준의 농담에 웃었고 그의 전략을 칭찬했다. 박태준은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떠들어댔다. 밤 10시 모든 일과를 마친 민혁은 한남동 저택이 아닌 강북의 허름한 인쇄소로 위장된 제3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차무진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김 집사도 보호를 받으며 앉아 있었다. 김 집사는 민혁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강서방님, 제가 아가씨를 지켰어야 했는데. 민혁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당신 탓이 아니오. 모든 것은 내 탓이오. 내가 어리석었고 내 야망에 눈이 멀었소. 그는 김 집사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부터는 속죄할 시간이오. 나와 함께 그 악마들에게 빚을 갚아줘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차무진을 바라보았다. 계획은 세웠나? 차무진이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섰다. 그 위에는 박태준과 윤수희 그리고 TK그룹과 율제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회장님, 15년 전의 증거는 김 집사님의 증언 외에는 모두 인멸되었거나 교묘하게 세탁되었습니다. 박태준과 윤수희를 법정에 세우기엔 부족합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입니다. 알고 있네. 민혁이 말했.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를 만들면 되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면 돼. 차무진의 눈이 빛났다. 어떻게? 마립티. 내가 미끼를 던질 걸세.
민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 박태준과 윤수희가 15년간 원했던 것. 그들이 해송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완성하고 싶었던 그 그림. 바로 율제와 TK그룹의 완벽한 합병일세. 차무진은 즉각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합병. 그렇네. 내가 먼저 합병을 제안할 걸세. 15년 전의 찌꺼기들. 즉 해송의 자녀 자산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클린한 상태로 합병하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민혁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묻힌다고 생각하며 신이 나서 움직이겠지. 박태준은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15년 전 차명 계좌들을 정리하려 할 것이고, 윤수희 역시 TK그룹의 비자금 라인을 움직일 걸세.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아니 자신들의 개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민혁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자 실장, 자네는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잡아내야 하네. 모든 통화, 모든 이메일, 모든 자금의 흐름을. 차무진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회장님, 그것은 전면전입니다. TK그룹과 박태준 대표의 정보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율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한다면. 실패란 없네. 민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차 실장,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어차피 그들의 피와 지수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 이 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걸세. 그들을 그 꼭대기에서 함께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율제 법무법인의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 70층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진 그곳에 율제와 T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였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감돌았다. 강민혁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이자 TK그룹의 회장인 윤수희가 맞은편에, 율제의 공동대표 박태준이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고정되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혁이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지난 며칠간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완벽하게 평온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율제와 TK그룹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 법률 및 산업계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율제와 TK그룹의 전면적인 합병을 제안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숨죽인 탄성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하고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윤수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감출 수 없는 희열로 빛났다. 박태준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들이 15년간 꿈꿔왔던 그림의 완성이었다. 법조계의 권력과 산업계의 자본이 하나가 되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의 탄생. 민혁은 그들의 반응을 차갑게 관찰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미끼를 던지기 위해 지난 48시간 동안 차무진과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리도 몸집을 키우고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율제의 법률 네트워크와 TK의 자본력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야망은 거침없었다.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수희가 우아하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었다. 강 회장님, 정말 놀라운 제안이군요. TK그룹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합병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양사의 자산 실사 과정이 복잡할 텐데요. 그녀는 교묘하게 덫의 핵심을 건드렸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준비한 두 번째 미끼였다. 물론입니다. 윤 회장님. 그래서 저는 합병의 첫 단추로 양사의 모든 자산을 클린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제안합니다. 특히 15년 전 율제가 해송그룹의 자녀 자산을 인수하고 TK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그 시기의 복잡한 장부들 말입니다.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해선 과거의 찌꺼기들을 완벽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태준과 윤수인은 감전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 1초간의 의심이 스쳤다가 이내 완벽한 환희로 바뀌었다. 과거의 찌꺼기들, 완벽한 청소. 그들은 이 말을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지워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강민혁이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박태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강 회장 말이 맞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야. 그동안 그 낡은 장부들 때문에 발목 잡혔던 일들이 몇 번 있었지. 이번 기회에 아예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각. 아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 합병을 위해서라면 내가 총대를 메고 그 정리 작업을 맡도록 하지. 그는 자신이 모든 증거인멸을 주도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다. 민혁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다. 물었구나. 좋습니다. 그럼 박 대표께서 그 클린 작업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십시오. TK그룹에서는 윤 회장님께서 직접 라인을 구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극비리에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부 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는 그들에게 범죄를 은폐할 시간과 명분을 동시에 던져주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윤수인은 민혁에게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여보, 가끔은 당신의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무서울 정도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우리의 제국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완벽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날 밤 물류창고 지하 3층의 은신처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박태준과 윤수희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차무진은 민혁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 율제와 TK그룹의 모든 내부 통신망에 심어둔 백도어를 활성화시켰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박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무진이 가리킨 모니터에는 박태준이 자신의 비밀 집무실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거는 모습이 잡혔다. 그는 15년 전 해송그룹의 자금을 세탁했던 스위스 비밀 계좌의 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나다. 15년 묵은 그 계좌. 이제 정리해야겠다. 자금을 전부 분산시켜서 세탁해 내가 지정하는 싱가포르 법인으로. 그래, 강 회장이 드디어 결심했거든. 모든 게 완벽해지고 있어. 동시에 다른 모니터에서는 윤수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15년 전 해송그룹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회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정체를 감추고 있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여전히 윤수희였다.
그녀는 그 자산들을 합병법인의 깨끗한 자본으로 둔갑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차무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박태준이 15년 전서 회장 사례에 가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옛 하수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스스로 증거들을 한데 모으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계획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대한 덫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미끼로 던졌다. 율제라는 그의 제국 전체를. 차 실장,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 모든 통화, 모든 이메일, 모든 계좌 이체 내역, 그들의 숨소리 하나까지 전부 기록해. 그는 은신처를 나와 다시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지수가 있었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로 그녀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사람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민혁이 주는 물을 받아 마실 정도는 되었다. 민혁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지수야. 그가 낮게 불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를 알아보는 듯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전부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아니, 원래보다 더 나은 세상을 당신에게 돌려줄게.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자들을 내가 직접 당신 발 아래 무릎 꿇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맹세이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복수의 서약이었다. 지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눈을 깜박일 뿐이었다. 합병이라는 거대한 미끼가 던져지고 박태준과 윤수인은 맹목적인 탐욕에 이끌려 덫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15년 묵은 범죄를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다는 희열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태준은 본질적으로 의심이 많은 짐승이었다. 그는 15년간 강민혁의 곁에서 그의 냉철함과 치밀함을 봐왔다. 민혁이 이토록 거대하고 위험한 합병 카드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꺼내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율제나 TK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사설 정보팀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팀장에게 강민혁의 최근 2주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자선 갈라가 있던 그날 밤 민혁이 연회장에서 갑자기 사라진 그 몇 시간 동안의 공백이 그의 신경을 가장 거슬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하단 말이지.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가를 태우며 중얼거렸다. 며칠 후 보고가 올라왔다. 그의 정보팀은 갈라가 열렸던 빌딩 주변의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강민혁이 비를 맞으며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모습, 누더기를 걸친 노숙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턱시도를 벗어 덮어준 뒤 그녀를 안아들고 자신의 차에 태우는 충격적인 장면까지. 노숙자 강민혁이 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남자가 갑자기 선행이라도 베푼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민혁이 향한 청담동 펜트하우스 주변에 24시간 감시를 붙이라고 명령했다. 그 펜트하우스는 민혁의 가장 내밀한 공간이었다. 그곳에 들인 무언가는 민혁에게 치명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었다. 정보팀은 펜트하우스로 드나드는 모든 인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왕 박사의 방문,
그리고 며칠 뒤 박태준의 눈을 번뜩이게 만든 인물이 포착되었다. 차무진 실장, 율제의 공식적인 보안실장이지만 박태준은 그가 단순한 보안요원이 아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강민혁의 그림자, 그 차무진이 저 펜트하우스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정보팀이 망원 렌즈로 창가에 서 있던 여자의 흐릿한 형상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끔찍했다. 앙상하게 마른 뼈대, 헝클어진 머리, 공허한 눈동자. 하지만 그 윤곽, 15년이 지났지만 1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 얼굴. 박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수. 그의 피가 얼어붙었다. 불가능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다. 15년 전 그가 고용한 깡패들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가 그녀가 탈출을 시도하자 처리했다고 보고했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강민혁의 손에.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렇다면 강민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합병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처형대였고 클린 작업은 자신을 그 처형대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 박태준의 이성이 마비되는 듯했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 수많은 계획을 준비해 둔 자였다. 강민혁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그 증거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15년 전의 증인 혹은 차무진이 새로 찾아낸 증거. 그는 차무진부터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차무진은 강민혁의 눈이자 귀이며 칼이었다. 그 칼을 부러뜨리면 강민혁은 장님이자 벙어리가 될 것이다. 박태준은 즉시 자신의 처리팀을 가동했다. 그들은 율제나 TK와는 무관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용병 출신의 전문 킬러들이었다. 그는 차무진이 김 집사를 확보했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지만 그가 무언가 핵심 증거를 쥐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차무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역정보를 흘렸다. 15년 전 자신의 하수인이었던 자가 인천의 한 폐창고에 나타날 것이라는 가짜 첩보였다. 차무진은 즉각 반응했다. 강민혁의 은신처에서 그는 이 첩보를 분석했다. 회장님,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태준이 제 존재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알고 있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지. 그들이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비가 필요합니다. 차무진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방탄 차량과 최소한의 전투 장비를 챙겼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인천항 부근의 폐공장지대. 차무진이 운전하는 방탄 세단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가 함정임을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접근하는 순간 거대한 트레일러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동시에 양옆의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색 SUV 2대가 튀어나와 그의 차를 거칠게 들이받았다. 크랑 굉음과 함께 차무진의 세단이 찌그러지며 멈춰섰다. 즉시 SUV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를 든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차무진의 차량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팅팅팅. 방탄 유리가 총탄을 막아냈지만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차무진은 이미 조수석으로 몸을 날린 뒤였다. 그는 전직 NIS 블랙 요원이었다. 이 정도의 기습은 그의 훈련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며 동시에
응사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괴한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타겟 확인 제거하라. 괴한들의 리더가 외쳤다. 비오는 폐공장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차무진은 컨테이너 더미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너무 많았고 훈련 수준도 높았다. 차무진의 허벅지에 총알이 스쳤다. 고통에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2명의 괴한이 그를 덮쳤다. 격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차무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1명의 목을 꺾었지만 다른 1명의 칼이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려던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또 다른 총성이 울려 퍼졌다. 괴한의 머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박태준의 킬러들이 아니었다. 제3의 세력이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여러 대와 방탄벤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태준의 잔당들을 향해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용병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잔혹했다. 차무진은 부상당한 허벅지를 누르며 벽에 기댔다. 이들은 누구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되었다. 검은 벤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피비린내가 풍겼다. 그는 차무진에게 다가와 민혁의 목소리가 녹음된 작은 장치를 던져주었다. 차, 실장, 괜찮나? 이들은 내 옛 친구들일세. 자네를 안전가옥으로 호송할 걸세. 남자는 차무진에게 목례를 하고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쓰러진 시체들과 차량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혁이 변호사 시절 거대한 음모에서 구해준 지하 세계의 거물, 백 회장의 사병들이었다. 민혁은 이 날을 위해 15년 묵은 생명의 빚을 사용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 펜트하우스. 지수는 창밖의 폭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TV 뉴스 속보로 인천항 부근에 가스 폭발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다. 격렬한 폭발음과 함께 폭발음, 그 단어가 그녀의 닫힌 기억의 문을 두드렸다. 15년 전 그녀가 감금되었던 정신병원. 탈출하려던 순간 그녀를 붙잡던 남자들의 거친 손길. 그리고 포기해. 서지수, 박 대표님이 널 처리하라고 하셨어. 박 대표. 박태준. 지수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자신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네던 그 얼굴. 모든 기억의 파편이 하나로 맞춰졌다. 박태준. 당신이 왜? 그녀의 입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분명한 원망과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기억이 지옥의 문을 열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율제와 TK그룹의 합병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는 롯데타워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집결한 듯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재계 거물들, 정치인들이 발디딜 틈 없이 들어차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강민혁과 윤수희, 그리고 박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윤수희와 박태준의 얼굴에는 15년 묵은 수권을 이룬 자의 오만한 승리감이 가득했다. 강민혁은 그들 곁에서 완벽한 야망가의 가면을 쓴 채 냉정하게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차무진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백 회장의 조직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 위장 배치되었고 모든 통신망과 방송 시스템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다. 김 집사는 검찰 특수부의 비밀 보호시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어젯밤
기억이 돌아온 지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이 직접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소? 이것은 당신의 마지막 지옥이 될 수도 있어. 지수는 앙상한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걸어 들어가야 할 지옥이라면 기꺼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율제 법무법인 강민혁 회장님께서 합병의 비전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민혁이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박태준은 윤수희를 바라보며 축배를 드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볼룸 전체를 압도했다. 율제와 TK는 과거의 낡은 관습을 버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박태준과 윤수희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가 순간 톤을 바꾸었다. 장내가 미세하게 술렁였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거의 빚이 있습니다. 15년 전 피와 눈물 그리고 죽음으로 쓰인 지독한 빚 말입니다. 순간 볼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준과 윤수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은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민혁을 쏘아보았다. 강민혁 씨, 지금 무슨... 윤수희가 입을 여는 순간 민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합병 로고가 아니었. 그것은 차무진이 편집한 15년간의 범죄 기록이었다. 이것은 15년 전 해송그룹의 자산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선이 복잡하게 얽히더니 마침내 두 개의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박태준 그리고 윤수희. 박태준 대표는 해송그룹의 자산을 헐값에 사들여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빼돌렸고 윤수희 회장은 그 자금으로 경쟁사였던 해송을 무너뜨리고 TK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소리야.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 이건 모함이야. 강민혁, 네가 감히 미쳤구나. 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 윤수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보안팀을 불렀다. 당장 저 스크린을 꺼 저 미친놈을 끌어내. 하지만 보안팀은 차무진의 사람들로 교체된 뒤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 모함이라고. 민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박태준이 스위스 은행가와 통화하는 최근의 녹취록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다. 15년 묵은 그 계좌. 이제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연이어 그가 킬러들에게 차무진의 제거를 지시하는 음성이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그림자. 차무진부터 처리해. 15년 전처럼 깔끔하게. 저건 불법 도청이야. 조작된 거라고 박태준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민혁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고성을 질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윤수희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청와대, 검찰총장. 아무나 연결해 당장. 조작이라고 민혁이 비웃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조작된 것입니까? 스크린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15년 전 해송그룹서 회장의 집무실 앞복도. 김 집사가 몰래 녹음했던 마지막 순간의 파일이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회장님, 포기하시죠. 이미 강서방은 서지수를 창녀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 네, 이놈, 네가 감히 민혁이와 내 딸을. 짐승만도 못한 놈서 회장의 절규. 그리고
억하는 비명과 함께 창문이 깨지는 굉음, 볼룸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박태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주저앉아 헛숨을 들이켰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윤수인은 전화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믿었던 완벽한 범죄가 15년 만에 만천하에 공개된 순간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그의 눈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들이 15년간 유령 취급했던, 죽었다고 믿었던 그 증거를 지금 이 자리에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고정되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랜드 볼룸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휠체어를 탄 한 여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 뒤를 부상당한 차무진이 묵묵히 따랐다. 여자는 앙상하게 말랐지만 더 이상 노숙자의 누더기를 걸치지 않았다. 깨끗한 흰색 원피스, 15년의 지옥을 견뎌낸 사람의 처절하지만 꺾이지 않은 눈빛. 여자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 사이를 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연단을 향해 걸어왔다. 박태준은 그 여자를 보자마디 서지수.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윤수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서지수. 그녀가 연단 위 강민혁의 곁에 섰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박태준과 윤수희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졌지만 볼룸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날카로웠다. 내 이름은 서지수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다. 15년 전 이 남자 박태준이 제 아버지 서정호 회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윤수희와 공모해 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사형 선고였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윤수희는 아니야 라고 발악적인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양쪽 문이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박태준 씨 서정호 회장 살해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수희 씨 살인교사 및 불법 자산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수희는 발악하며 수갑을 뿌리치려 했지만 냉혹한 수사관들의 손에 제압당했다. 아수라장이 된 단상 위에서 강민혁은 서지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15년간의 지옥 같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서지수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권력자들의 위선에 내리꽂힌 비수였다. 박태준은 이미 정신을 잃은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고 윤수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감히 날 건드려 너희들 내일 당장 전부 해고야. 강민혁. 이 배신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고성은 점차 멀어져가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강민혁과 서지수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기자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며 질문을 쏟아냈다. 강 회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서지수 씨, 15년간 어디에 계셨습니까? 합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서 강민혁은
1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차무진이 경호원들과 함께 두 사람 주위로 방어벽을 쳤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그는 민혁을 이끌고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들이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제국 율제의 로고가 걸린 단상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불태웠다. 후련함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의무의 끝에서 오는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율제 TK 합병 기자회견. 세기의 살인극 폭로 현장으로. 해송그룹서 회장 타살 확인. 범인은 박태준 대표와 윤수희 회장. 사라진 상속녀 서지수. 15년 만에 충격적 귀환.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그들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율제와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강민혁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검찰청으로 자진 출두했다. 그는 더 이상 율제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고 차무진이 수집한 모든 원본 증거 자료, 박태준과 윤수희의 범죄 기록, 그리고 그들의 비호 세력이었던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까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공범이었다. 나는 15년 전 그들의 기만에 속아 아내를 버리고 장인의 죽음을 방관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진술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은 사실상 그들의 범죄 위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이 어떻든 나는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의 조사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알았던 모든 것, 자신이 이용당했던 모든 순간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서지수는 가장 안전한 병원의 VIP 병동에서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육체의 회복보다 정신의 회복이 더 시급했다.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이 투입되었다. 그녀는 처음 며칠간은 다시 악몽에 시달렸지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체포되었다는 현실을 인지하면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각을 느꼈다. 박태준과 윤수희의 몰락은 거대했다. 그들의 검은 돈과 연결되어 있던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을 지탱하던 거대한 카르텔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TK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율제 법무법인 역시 존폐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는 자신이 떠난 뒤 율제를 이끌어갈 박태준의 라인에 물들지 않았던 소수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했다. 율제는 피를 흘리겠지만 죽지는 않을 터였다. 시간이 흘렀다. 1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박태준은 재판 내내 미친 사람처럼 강민혁을 저주했지만 김 집사의 증언과 서지수의 처참했던 15년의 행적, 그리고 그들 스스로 남긴 녹취 증거 앞에 무너졌다. 윤수희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빠져나가려 했지만 강민혁이 제출한 자료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태준, 살인 및 살인교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무기징역. 윤수희, 살인교사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0년. 그들의 제국은 그렇게 법의 심판 아래 완전히 끝장났다. 그리고 강민혁, 그는 범죄 사실 은폐 및
증거 위조, 방조 혐의 15년 전 해송, 자산 처리 과정 등이 인정되었으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점과 자발적인 속죄 의지가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전 재산의 사회 환원을 선고받았다. 민혁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15년간 누려온 모든 것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한남동의 저택, 청담동의 펜트하우스, 수백억 원대의 주식과 채권. 그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이용해 그 모든 재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현금화했다. 그리고 그는 그 돈으로 15년 전 사라졌던 해송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했다. 서 회장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하지만 박태준과 윤수희에 의해 가장 먼저 해체되었던 바로 그 자선재단이었다. 그는 재단의 모든 권한과 자산을 합법적인 유일한 상속녀인 서지수에게 넘겼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속죄의 방식이었다. 다시 1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세상은 떠들썩했던 세기의 스캔들을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했다. 경기도 외곽, 한때서 회장 일가가 살았던 오래된 저택, 지금은 해송복지재단의 본부로 사용되는 그곳은 과거의 화려함 대신 따뜻하고 소박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정원에서는 재단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수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앙상했던 뺨에는 혈색이 돌았다. 그녀는 15년 전의 화려한 상속녀도 길거리의 비참한 노숙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의 굳건한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짧게 자른 머리에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정원의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때 저택에 낡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작업복 차림, 완벽하게 관리된 머리 대신 짧게 깎은 머리, 강민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년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름 없는 봉사단체에서 묵묵히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15년의 세월을 돌아 지옥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혁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그를 짓누르던 오만과 야망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에 있었다. 지수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의 깊은 연민만이 남아 있었다. 오랜만이요.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위압적이지 않고 조금은 낯설게 들렸다. 네, 오랜만이네요. 지수가 옅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듣기 좋군요. 민혁이 정원 반대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원하셨던 풍경이에요. 지수가 대답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원망하는 말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런 단어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강민혁의 행동이 그의 용서였고 서지수의 현재가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이제 떠나려 하오. 민혁이 말했. 차무진 실장이 강원도 산골에 작은 집을 하나 구해줬소. 거기서 조용히 지낼 생각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잡지 않았다. 그들의 인연은 15년 전 배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독한 복수와 속죄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완결된 것이었다. 가끔 소식 전해줄 수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닌 한때 지독하게 얽혔던
인간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 아니요. 민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조차 나에겐 사치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시오. 나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민혁은 그녀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15년 전 그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진심 어린 사죄였다. 그리고 그는 돌아섰다. 서지수는 그가 낡은 철문을 열고 햇살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낭만적인 재결합은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고통을 이겨낸 두 영혼의 묵묵한 이해와 새로운 정의의 시작이 남아 있었다. 서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 온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